이제 40이 된 평범한 여자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군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두서가 없겠지만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써봅니다. 저는 보통의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께서는 자동차 부품 쪽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그 회사가 꽤나 큰 회사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셨기에 저는 저희 집이 부자인 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저한테 매달 용돈을 주실 때도 그냥 주시는 법이 없고 한 달 동안 쓴 용돈기 입장을 보여드려야만 다시 용돈을 주시곤 하셨죠. 어떤 달은 용돈을 빨리 써서 중순에 이미 지갑이 텅텅 비었어도 절대로 용돈을 더 주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아빠, 다음 달 용돈 미리 당겨서 주시면 안 돼요? 그러게 왜 계획 없이 소비를 했어? 너는 당겨 쓰는 거 아니다. 네가 신용이 있니 뭐가 있니? 널 어떻게 믿고 용돈을 당겨서 줘? 아빠, 나 이제 겨우 중학생이라고요. 중학생이면 다 알라 이제. 이것도 다 연습이야. 자고로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중요한 법이다.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개념을 저에게 심어주셨고 그때 당시에는 생소했던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작은 금액의 용돈부터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 같네요. 그런 환경에서 컸던 저는 자연스럽게 회계 쪽으로 관심이 많았고 대학 진로로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 회사 회계팀에서 일을 시작해보라는 거였죠. 저는 세무사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회사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 있는데 그래도 아빠 죽고 나면 이 회사 책임질 사람은 하나 있어야지. 에이, 아빠는 내가 무슨 회사를 경영해요. 나중에 사위한테 물려줄 참이다. 대신 너도 회사 일은 좀 알아야지. 왜? 무슨 사위? 난 결혼 생각 없다고요.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늘 이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미래까지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성격 탓에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회계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너무 재미있었고 회계팀에서 일을 하고 나서야 저는 아버지 회사 규모를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제 아버지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중학교만 겨우 나온 아버지가 공장 밑바닥에서부터 악착같이 일을 하셨대요. 그렇게 번 돈으로 시작한 작은 공장이 지금의 큰 기업이 된 거죠. 저는 정말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회사 일은 너무 재미있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도 사이가 좋았어요. 사장 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의 편견과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제 특유의 털털한 성격과 먼저 다가가는 성격 때문인지 한두 명씩 마음의 문을 열더니 금세 친해지게 됐죠. 더욱이 사장 딸이라고 어떠한 편의를 봐준다거나 회사 내규에 어긋나는 일들을 한다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사장 딸이라 일도 더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도 부잣집 딸이라는 색안경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생산팀 과장님께 서류 드릴 것이 있어서 현장을 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늘 사무실에 갇혀서 머리 아픈 숫자 싸움만 하다가 다른 부서에 가는 것은 저에게 힐링이었어요. 특히나 현장은 더더욱 그랬어요. 저희 사내 볼링 동호회에서 친해진 사람들이 현장에 몇 명 있었거든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입사 시기도 비슷해서 꽤나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간 현장에서 안 보이던 새로운 직원을 한 명 보게 됐습니다. 훤칠한 키에 훈훈한 외모, 어쩐지 현장직과는 어울리지 않는 새하얀 피부까지. 잘생겼다. 그게 그 남자의 첫인상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현장팀 안에서는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죠. 재영씨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 이번에 완전 꽃돌이가 들어왔지 뭐야? 여직원들 사이에서 그 남자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 후 현장을 가로질러 생산팀에 오고 갈 때마다 계속 그 남자가 눈에 띄더군요. 언제나 싱글벙글 웃고 있는 그의 모습에 눈길이 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며칠 뒤 회사 동호회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싱글벙글 잘 웃는 그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름씨, 인사해요. 여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재영씨야. 안녕하세요, 이 아름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재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통성명을 하게 되었고 볼링을 같이 치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어요. 마침 그 사람과 제가 같은 편이라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되었죠. 게임이 끝난 후 술자리에서 사실 이 동호회에 들어온 이유는 아름씨 때문이에요. 아름씨와 함께하고 싶어서 가입했어요. 네? 너무 솔직해서 놀랐나요? 순간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제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 그 남자가 싱긋 웃으면서 싫은 건 아니죠? 우리 친하게 지내봐요 라고 하더군요. 저와 함께하고 싶어서 동호회에 가입했다는 그 남자의 말에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요. 저도 그에게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서로에게 빠지게 되었고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사내 연애의 달콤함 아시죠? 매일 보는 얼굴인데도 볼 때마다 새롭고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조마조마 그러면서 더 설레고 애틋해지고 서로의 마음이 더 커져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나 잘 맞았기에 우리의 결혼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결혼이라는 게 서로만 좋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른바 집안의 가장이었고 게다가 저희 아버지의 회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를 저희 집에서 반길 리가 없었죠. 나 재영씨랑 결혼할 거예요. 아름아, 다시 생각해봐.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하고 말고가 어딨어. 무조건 안 되는 거지.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너 하나 달랑있는데 그런 곳에 시집을 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회사도 그만둬. 저는 식음을 전폐했고 재영씨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매일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같이 무릎 꿇고 울어도 보고 아버지께 소리 지르며 왜 안 되냐고 따져봐도 그렇게 보낸 시간이 2달.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기라도 한 듯 결국 딸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기 힘든 저희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결혼이었지만 저희는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도 남편도 어렵게 결혼한 만큼 양가 부모님께 더 잘하고 행복하게 살이라 다짐했었죠. 처음엔 탐탁지 않아 하던 아버지도 사위에게 회사를 물려주신다며 물심양면 그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남편 역시 그에 보답하듯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경영학을 전공했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아버님도 저희 아버님처럼 제조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IMF 때 부도가 나면서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대학 시절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결국 남편은 학교를 한 학기 남기고 휴학을 해야 했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럽게 집에 가장이 되어서 그 길로 남편은 저희 아버지 공장에 취직을 한 것이었죠. 그 사정을 듣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남편의 책임감을 높게 평가해 주셨고 당신도 자수성가한 터라 밑바닥에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신다면서 남편을 치근하게 여겨주셨어요. 남편은 생산관리팀으로 발령을 받아 그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입버릇처럼 이 회사는 자네 거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잘 배워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감사했고 남편 역시도 감사해하며 밤이고 낮이고 일에만 매달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예뻐해 주신 것만큼 저 역시 가난한 시댁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아주 예쁨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시댁에 가도 설거지 하나 시키지 않으셨어요. 아가, 네 살림이나 잘 살아. 여기 와서는 손댈 것 없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허, 앉아있으래도 하시며 시어머님은 기어이 저를 소파에 앉히시고는 직접 설거지를 하셨어요. 그게 너무 불편해서 언제부턴가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3년차가 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임신 준비를 한다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기다리던 아기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어라. 아직 둘 다 어린데 무슨 걱정이냐. 마음이 편안해지면 곧 생길 거야. 네, 어머님. 죄송해요. 아가, 뭐가 죄송하니? 마음 편하게 먹어라.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괜찮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손주를 누구보다 더 바라고 계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임신을 해서 두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누구보다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아이는 와주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저의 실망도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범한 듯 아닌 듯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퇴근 후 저녁을 드시고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는데 그때 심장마비가 왔고 미처 엄마가 손 쓸 틈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죠. 전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요.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거셨거든요. 아름아, 이 아빠가 숨을 안 쉬어. 아름아. 뭐 엄마? 정신 차려봐요. 엄마, 119. 엄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행동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제가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을 뒤따라갔지만 아버지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죠. 엄마는 본인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면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내가 들어가 보는 건데 정원에 꽃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네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어디 있는지 갑자기 궁금했는데 물 다 주고 가봐야지 싶어서 바로 안 갔는데 그때 네 아빠가 나를 부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다 나 때문이야. 네 아빠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안 들어가서. 괴로움에 허덕이는 엄마는 횡설수설하며 후회하는 말들을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엄마 탓이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엄마 탓이 아니라고 해도 엄마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힘든 마음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장이 꾸려졌고 슬픔 속에 아버지를 떠나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서 함께 슬퍼해 주셨죠. 그래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 사람이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어서 손님 맞으며 진행이며 모두 제가 나서서 해야 했지만 경황이 없는 저를 대신해 그 사람이 나서서 다 해줬죠.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이래서 부부구나,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버지가 젊음을 다 바쳐 일궈낸 회사를 그 사람이 이어받기로 했어요. 회사 일각에선 제가 일선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엄마가 불안정해서 제가 곁에 있어드려야 했거든요. 그 사람이라면 잘할 거라고, 절대로 나를 배신할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회사를 맡겼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 열심히 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이 변하더군요. 회사 법인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타고 다니는 차도 계속 바꿔가며 탔어요. 그것도 비싼 수입차로요. 외근하러 나가서는 고급 골프를 치러 다니고 사업 얘기한답시고 고급 술집을 전전하며 밤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니 제가 적응이 안 되더군요. 하루아침에 회사 사장이 됐으니 붕 뜬 기분은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마치 오늘만 살다가 죽을 것처럼 막 나가는데 너무나 걱정이 된 제가 한마디 했더니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훈수질이야. 내가 네 아빠 회사에 눌러 앉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나 가만히 놔둬. 내가 다 알아서 해. 당신은 집안 살림이나 신경 써. 그런 말이 어딨어. 임원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아? 내가 그런 인간들 말 일일이 신경 써야 해? 내가 사장인데? 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화를 내더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에 기가 찼고 화도 났어요. 회사라는 게 우리 식구 밥벌이만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모두 걸린 일인데 왜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지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 들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어요. 비단 변한 게 그뿐만이 아니었죠. 저에 대한 애정도 다 변해버린 거예요.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무릎까지 꿇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결국 내 배경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척 연기했던 것은 아닌지 나쁜 생각들만 자꾸 떠올라서 너무 괴로웠어요. 차라리 내가 회사 일에 참여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 전에도 회사 업무를 했으니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10분 발휘해서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회사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어요. 차라리 임신이라도 된다면 제 신경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을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는 찾아오지 않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엄마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자꾸 기력이 떨어지시고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같이 가요. 이러다가 병 키워. 왜 아픈지 알아야 치료도 하지. 네 아버지 그렇게 죽고 병원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 엄마, 그래도 이겨내고 병원에 가야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 여러 번 엄마를 설득한 끝에 병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여성 질환을 잘 본다고 소문난 병원을 알아봐서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그곳에서 뜻하지도 않게 암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저와 엄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엄마의 병명은 난소암. 워낙 자각 증상이 없는 질병이라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벌써 3기까지 진행됐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나.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까지.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병원을 다녀오고 엄마는 방에 누워서 꼼짝도 않으시더군요. 의사는 한시가 급하다고 입원을 하자고 권했지만 엄마는 다시 병원에 오겠다고만 하시고 집에 돌아와 누워 계시기만 했어요. 눈물도 화도 내지 않고 잠에 든 듯 가만히 그렇게 계셨죠. 오히려 제가 더 난리가 났어요. 정작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울고 불고 하늘에 먼저 가는 아버지까지 원망했어요. 집에 가. 너 우는 소리 듣기 싫다. 엄마, 지금이라도 당장 병원에 가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알았어. 병원 갈 거야. 그런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다. 그러니까 너 너네 집 가. 엄마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고 별 수 없이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에게 엄마 병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뭐? 난소암? 장모님 그렇게 될 동안 전혀 모르셨대? 그 병이 증상이 잘 없대. 그래서 발견하면 대부분 말기래. 나 어떡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런 저를 남편이 안으며 위로해줬지만 쉽사리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당신 가서 장모님 보살펴 드려. 당분간 처가에서 지내. 알았지? 그럴게. 남편은 친정으로 가서 치료를 하는 동안 엄마와 함께 지내라고 해줬고 그렇게라도 마음 써주는 남편이 왠지 고마웠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몇 개월이나 걸릴 텐데 얼마나 걸리든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 곁을 지키라고 해줬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의도는 제가 없는 동안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그런 걸 까맣게 모르고 단순히 저와 엄마를 위한다고만 생각했죠. 남편이 저를 기만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쨌거나 엄마의 항암 치료는 바로 시작되었고 치료를 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하시는 엄마를 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항암 치료는 엄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몸에 털이란 털은 다 빠져버려서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하셨죠. 게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누워있는 것조차 괴로워하시는 엄마 곁을 지키며 저도 마치 항암 환자가 된 기분이 들더군요.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거 정말 상상도 못할 괴로움이에요. 정말 가족이라서 그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는 거지, 생판 남이라면 정말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나 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 또한 많이 힘들다 보니 위로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받아줄 위인이 아니었죠. 잘 지내고 있어? 날씨가 더워서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아, 그럼 당신 어때? 장모님은? 그냥 똑같지 뭐. 바빠? 얼굴 못 본 지 한참인 것 같아. 몇 번이나 참고 또 참아서 전화를 한 통 걸어보면 나 같은 건 까맣게 잊고 지낸 듯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 일이야 매번 바쁘겠지만 병원에 한번 들리겠다는 사람이 온데간데 소식이 없어서 궁금한 마음에 겨우 건 전화였어요. 엄마 치료 시작하고 처음 병문안 왔던 이후로 4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을 오지 않는 그 사람. 못 챙겨주는데 잘 지내는 것 같아 안심이 되면서도 내 빈자리는 표시도 나지 않는 게 원망 섞인 섭섭함도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듯 한 번 들리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엄마의 마지막 항암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는 날에야 겨우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식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한 것 같아요. 명색이 부부인데 곁에 서지도 않고 뚝 떨어져선 남들은 아마 남남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만큼 저에게 대면대면 대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조금씩 실망하곤 있었지만 그때 그 사람의 행동은 그나마 남은 정마저도 뚝 떨어지게 했습니다. 정 떼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죠. 진짜 오만정이 뚝 떨어졌으니까요. 그때 저는 정말 이 사람에게 조금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사이까지 됐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줬던 모양입니다. 쥐어짰더니 그를 향한 제 마음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하게 해준 사건이 또 있었고요. 항암 치료가 끝난 엄마를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최고급 시설의 요양병원으로 모셨지만 자식된 입장에 병든 엄마를 병원에 모신 게 불효를 저지르는 느낌이 들어서요. 하지만 별 수 있나요? 제가 모실 여건이 되질 않는걸요. 병실에 잘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축 늘어지더라고요. 몇 달을 입원실에서 지냈더니 저 또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겨우 집에 들어가 안방 침대에 누워 한숨 자고 있는데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이 집에 벌써 들어왔나 싶어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님이 와 계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왜 그렇게 쳐다보냐? 귀신 본 마냥.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냐?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쳐다본 건데 시어머님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연락 없이 오셔서 제가 놀랐어요. 몇 달을 집 놔두고 밖에서 살았으니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턱이 있나?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됐다. 너 그렇게 너희 엄마한테 가버리고 우리 재영이 밥이라도 해주려고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 내가 보니까 너 살림도 아주 엉망으로 살았더구나. 당분간은 나한테 살림 배워. 나도 너 제대로 하면 집에 갈 테니까. 시어머님은 갑작스럽게 저희와 함께 사시겠다며 저에게 살림을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집에 없었던 이유를 다 아실 텐데도 어머님은 제 탓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바람이 나서 혹은 놀러 다닌다고 집을 비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몰고 가실 수 있는지 진짜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님은 제 감정 따위 살피시지 않았고
친정엄마의 안부조차 생략하시더군요. 저녁에 퇴근을 하고 온 그 사람에게 따졌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왜 내 집에서 시어머님과 동거를 해야 하며 사전에 나에게 알리지 않았냐고요. 당신 없는 동안에 엄마가 밥 해주러 오셨는데 이제 당신 왔다고 가시라고 대놓고 말할 수도 없잖아. 당분간만 엄마한테 살림 배우고 그 뒤에 가시라고 하자. 응?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밥도 안 먹은 속에 채기가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꽉 막혀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간병을 하느라 몸이 많이 축난 상황이었잖아요. 한동안 저도 재충전을 할 생각으로 여유를 가지려고 했던 건데 졸지에 시집살이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뒷날부터 시어머님의 잔소리는 시작이 됐고 제 집인데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저에게 살림을 가르치신다던 시어머님은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 자랑으로 항상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 잘난 것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남편이니 좋게 생각하고 들어드렸는데 나중에 갈수록 저와 비교하는 말씀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저를 탓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도대체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남편이 아직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렇게 꾸역꾸역 밥이 너먹하냐? 네가 우리 재영이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본 꼴랑 조금 더 있다고 유세 부리니? 우리 아들같이 어디 하나 모자란 게 없는 남편을 맞았는데 뭐가 문제라서 아직 아이 하나도 없는 거냐? 너 어디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애 영영 못 가지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얘 봐라. 너 시어머니 한 대 치겠다. 시어머님은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제 옆에 따라다니시면서 트집 잡고 온갖 집안일도 다 시키며 잠시도 쉬는 꼴을 못 보시는 시어머님이었죠. 견디다 못해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며 듣기 싫어했어요. 엄마가 뭐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신다고. 할만 하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지.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이참에 제대로 좀 배워봐.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 붙잡고 그런 얘기 하고 싶냐? 나도 피곤해. 나도 좀 살자.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얘기해? 나도 견딜 수 없어서 하는 말이잖아. 몰라. 아씨, 이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지.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집안에 제 편이라고는 하나 없는 그곳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곳을 벗어나서 차라리 엄마가 계신 요양병원에서 쪽잠을 자더라도 그게 마음 편할 것 같더군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이제 겨우 몸 추스르고 계신 엄마 힘들게 할까봐 꾹꾹 참아냈어요. 이제 세상에 내 편은 엄마만 남았는데 엄마마저 잃고 싶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 전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여직원이 맘먹고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사장실에 새로운 비서야. 지금 회사에 소문이 파다해. 둘이서 남들 눈엔 신경도 쓰지 않고 붙어다니고 한낮에도 외근한다면서 호텔 들락거린다더라. 너한테 이런 말 전하는 거 진짜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남편의 외도를 전해듣는 그 심정이란 참 너무 비참하더군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일군 회사를 맨입으로 꿀꺽해놓고 그 회사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니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더군요. 더 이상은 이렇게 참고 살 수 없다. 그 인간이랑 이혼해야겠다. 결국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분한 마음에 차마 집에 들어갈 수 없어 밖을 배회하고 있는데 친분이 있는 회사 임원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잠시 만나자는 말씀에 찻집에서 뵀는데 그분께 폭탄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김 사장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 같아. 네? 횡령이요?
아저씨는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뒷돈을 챙기고 있다며 저에게 비자금 리스트를 보여주시더군요. 아버지가 살아생전부터 회사 장부를 관리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몰래 하려고 해도 그분 손바닥 아니었죠. 우리 회사가 법인이라 사장이라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지금 금액이 상당해요. 딴에는 최대한 조심히 했겠지만 요즘은 컴퓨터에 다 자료가 남기 때문에 이러다가 혹시나 해외로 떠버리면 회사가 타격이 클 것 같아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너한테 알린다. 네, 아저씨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제가 이건 무슨 수를 써서든 똑바로 해놓을게요. 그래, 사람 속을 어찌 다 알고 만나겠어. 네가 이래저래 힘들겠구나. 회사가 휘청일까봐 걱정하시는 아저씨를 안심시키며 저는 마음먹었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이 인간 곱게 안 보내줄 거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게 바보 머저리라서 그런 게 아니란 걸 따끔하게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그 인간 간통하려는 증거들을 모으는 한편 공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법적인 조치들을 소리소문 없이 또 빈틈없이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러는 동안 집에는 잠만 자러 들어가고 가끔 외박도 하면서 예전과 다르게 행동했어요. 눈치 있는 인간이었으면 저의 변화를 보고 조심했을 텐데 여전히 기고만장해선 눈치도 못 채고 있더군요. 오히려 저더러 바람이라도 났냐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바람을 피우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기라도 하는지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그 정도였어요. 게다가 시어머님은 제가 집안일을 안 한다고 볼 때마다 욕설을 퍼부으시더군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다 준비되어 뒤집어 엎을 날을 기대하며 참고 있었죠. 드디어 모든 자료가 준비되고 이혼 서류와 고소장까지 마련된 날, 그날 아침부터 시어머님이 저에게 손님 맞이를 하고 싶다며 음식을 차리라고 했어요. 누가 오시는데 그러세요? 아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입덧 때문에 요즘 식사를 통 못한대.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네가 좀 차려봐라. 네가 젊으니까 입맛은 더 낫지 싶어서. 재료는 곧 배달 올 거야. 평소 같으면 아침 대바람부터 잔소리로 시작할 텐데 이상하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정적으로 음식 준비를 당부하시니 거절을 못하겠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비싼 해산물과 1등급 소고기까지 재료들도 다 좋은 걸로 배달시키셨더군요. 시집와서 저조차도 시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을 못 먹었었는데 대체 며느리보다 더 귀한 사람이 누군가 궁금했어요. 어차피 곧 남남이 될 사이에 속속들이 알 것도 없다만 왠지 모를 서운함도 느껴졌어요. 오전 내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겨우 다 차렸을 때 누군가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오기로 한 손님인가 보다 싶어 손님상을 마무리하는데 마중 나간 시어머님이 호들갑을 떨며 손님 맞이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사람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침에 일하러 회사에 나간 그 사람 목소리가요. 어서 와라. 발밑에 조심하고 천천히
천천히 걸어라. 그래, 내가 손잡아줄까?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선물이요.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현관에서 거실까지 들어오는데도 화기애애한 것이 사뭇 낯설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나한테 한 번도 저런 모습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대체 누구지? 점점 어머님 손님의 정체가 더 궁금하더군요.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주방을 나서서 그 손님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 기가 차더군요. 그 손님은 앳된 여자였어요. 20대 중후반? 아담한 키에 예쁘장한 얼굴인 그 여자는 한 손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배를 덮고 있더군요. 임산부처럼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그 여자의 팔을 부축하듯 잡고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어머, 집에 있었네요. 그 여자는 저를 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치 제가 집에 없는 줄 알았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님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그 사람은 아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신경 쓸 것 없다. 어서 식탁에 앉거라. 입덧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면서. 네, 어머님. 어머님, 저 여자 누구예요? 너는 알 것 없고 가서 밥이나 퍼와라. 뭘 멀뚱하게 서 있어? 얼른. 그제야 집에 찾아온 여자의 정체를 눈치챘어요. 일전에 회사 언니가 알려준 그 상간녀더라고요. 보아하니 그 인간 아이라도 가진 모양이었고 그 여자 입덧 때문에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던 거예요.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달은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시어머님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나. 배신감과 모욕감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게다가 상간녀의 손을 잡고 있는 남편이라는 잡자, 그 인간은 아예 제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진짜 인간 이하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나도 한계다 싶었어요. 아니 얘 밥 안 퍼오니? 네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왔는데 대접이 이렇게 소홀해? 어머님, 저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아니다. 임산부가 잘 먹어야지. 입덧한다고 식사 거르고 그러면 몸 축나. 아, 너 밥 얼른 가져와. 저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식탁 위로 던져버렸죠. 어머, 얘 이게 무슨 짓이야? 셋 다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안방으로 가서 가방 깊숙이 넣어뒀던 이혼 소송 서류와 고소장을 들고 나갔어요. 그렇게 죄책감 없이 내 앞에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모두 횡령한 돈 덕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죠. 그 당당한 표정 언제까지 지을 수 있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그 인간에게 가서 서류를 줬어요. 이게 뭔가 하는 표정이길래 친절히 설명도 해줬죠. 너 회사 돈 빼돌렸다며? 나 다 알고 있는데. 하고는 씩 웃어줬더니 그 인간이 기겁을 하고 쳐다봤습니다. 동달아 시모도 그 상간녀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보아하니까 네가 돈줄인가 본데 다들 너 믿고 이렇게 뻗대는 거지? 근데 어쩌니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할 건데. 조만간 우리 경찰서에서 만나. 알았지? 잠깐만, 이게 뭐야? 당신 나 뒷조사했어? 뒷조사? 당연히 했지. 우리 아버지가 일군 재산인데 네가 마음대로 빼돌렸잖아. 그리고 너 이런 저질이랑 만나고 싶니? 뭐 그렇게 당당해서 여기까지 왔어? 네 뱃속에 애아빠가 이런 인간이라는 게 난 너무 불쌍해. 끼리끼리 잘 해봐. 난 빠질게. 화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곤조곤 내 할 말만 했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왜냐면 그 인간이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놈의 무릎은 퍽하면 꿇으니 참 저렴하기도 하다 싶더군요. 그 모습을 곁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시모는 기가 찬지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벙긋하고 있더군요.
상처 같은 거 바라지도 마. 내가 단단히 준비했거든. 그동안 나 그렇게 기만하고 배신 때렸던 거 다 돌려줄게. 아르마 왜 이래? 부부 사이에 이러는 거 아니야. 응? 웃기고 있네. 너랑 나랑 이제 남이야. 알겠어? 저는 그 인간에게 이혼 서류와 고소장을 다시 한번 날려주고는 그 집을 나갔어요. 다시 생각해보자고 매달리는 걸 단호하게 뿌리쳤더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 며칠 뒤 경찰서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반쪽이 다 되어 있더군요. 횡령한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빼도 박도 못하고 고스란히 죄를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 애까지 뵌 그 비서한테는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어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통장에 모아둔 돈이 그만큼 안 된다고 해서 1,000만 원 깎아줬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잘렸죠. 그 사람은 재판까지 가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죗값을 아주 제대로 받고 있죠. 처음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속상했고 힘들었었는데 정리하겠다고 맘먹자 생각보다 술술 풀려서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항암 치료가 잘 돼서 다행히 지금은 건강을 많이 찾으셨고요. 엄마와 제주에서 지내면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지금은 저 자신을 찾은 기분이 들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두서없는 글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운 날 건강 조심하세요.